괜찮아, 들어가자. 고마워. 이제 씻으면 나아질 거야. 천천히 조심해. 아, 따뜻해. 때를 씻기거라. 어서. 네, 어머니. 맑은 눈. 세상에 이런 미인을. 과연 이 처녀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혜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100칸이 넘었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인만 50명이요. 논밭은 이웃 고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최참판은 매일같이 손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참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최도령이었습니다. 나이 22에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글도 제법 읽었고 말도 잘 탔으며 활도 곧잘 쏘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영락없는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도령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22이면 아이 둘은 있어야 할 나이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으니 최참판 내외는 속이 탔습니다. 혼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규수들이 줄을 섰지요. 그런데 최도령이 번번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 규수는 코가 너무 넓습니다. 저 규수는 눈이 너무 작습니다. 그 규수는 웃음이 어딘지 마뜩잖습니다.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참판은 밤마다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놈이 언제 철이 들려나. 그날도 최도령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달콤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팔자 좋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변하기 전 최도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참판의 사랑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 봉진사라는 어른이었습니다. 나이는 70이 다 되었고 수염이 100까지 닿았으며 눈빛만큼은 별처럼 맑았습니다. 최참판과 봉진사는 오랜 벗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앞에 놓고 한나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최도령이 인사를 드리러 들어왔습니다. 봉진사는 최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젊은이 하나 물어볼까? 최도령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집안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법이지요. 봉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그렇게 생각하는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지.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게야. 최도령은 예의 바르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이 전부가 아니라니. 가문과 외모가 전부인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봉진사의 말은 그렇게 최도령의 귓속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그 말의 무게를 알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안악들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최참판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고 최도령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최참판의 아내 이씨 부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꼼꼼하고 엄격하며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하인들이 실수라도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손님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주에서 몇 대째냐? 체면이 밥보다 중한 법이다. 이 씨 부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집안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도령의 혼사였습니다. 최도령은 젊고 잘생겼으나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워낙 외모를 중히 여겨서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규수의 얼굴을 먼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 그댁 규수가 예쁘다 하던데 정말입니까? 온 정신이 외모에 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최도령이 혼처를 또 퇴짜 놨다더군. 세상에, 이번엔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래. 눈이 너무 가늘다나 뭐래. 허참, 저러다 영감되어서도 장가 못 가는 거 아냐?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참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한양에 사는 강대감이었습니다. 강대감은 최 참판과 같은 과거 동기였습니다. 벼슬길에서 최 참판보다 훨씬 높이 올라 지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복에 오랜 버색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집에 오래된 은혜를 갚아야 할 이가 있는데 그 집 딸을 자네 아들에게 보내고 싶네. 가문은 말할 것 없고 아이도 착하고 영특하다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게. 최 참판은 편지를 읽고 흡족했습니다. 강대감이 추천하는 규수라면 분명 훌륭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한 가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규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 참판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혼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령에게 편지 내용을 전하자 최도령은 눈을 빛냈습니다. 강대감 댁에서 오는 규수라면 분명 미인이겠지요. 최 참판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게 혼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최 씨 집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 참판의 조카 최진이라는 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30살의 최진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최 참판에게 자식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언젠가 이 집안의 재산을 탈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진은 기름기 흐르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최 참판은 조카를 기특하게 여겼지만 최도령은 처음부터 최진이 못마땅했습니다. 눈빛 어딘가에 간사함이 번득였습니다. 그러나 최도령은 그것을 그냥 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설마 친족이 나쁜 마음을 먹겠느냐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혼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대감에게서 답장이 왔고 한 달 후 규수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도령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대감 댁에서 오는 규순이 분명 명문가 출신일게야.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학식도 있겠지. 날마다 혼자 상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혼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대문 앞에 낯선 이가 나타났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든 안악이었는데 차림새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고리는 기워져 있었고 치마 끝은 흑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악의 뒤에 어린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처녀의 나이는 18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림새는 안악보다 더 남루했습니다. 온몸에 때가 낀 것이 한 달은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었고 눈만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 강대감 댁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댁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최참판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참판은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악과 처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강대감 댁에서 왔다고? 예, 날이. 이 아이가 최도령 나리와 혼사를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참판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집안에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안악들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서 나온 최도령이 그 처녀를 보았습니다. 최도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도령은 그날 밤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최참판은 관자놀이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강대감께서 어찌 저런 아이를, 저런 차림새의 처녀를 며느리로 맞으란 말입니까? 온몸이 떼투성이에 옷은 거지 차림이고 도대체 저 아이가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최도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씨 부인도 방 한쪽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가 봐도 저 아이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참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감의 부탁을 어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대감은 한양에서 대단한 권세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깎는다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편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할 이가 있다고. 최참판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카 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참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감의 부탁이라 하나 저 처녀의 내력을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여 신분이 낮은 아이라면 혼사를 거절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안악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구요? 어디서 왔소? 안악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대감 나리께서 직접 서찰을 보내셨으니 그 서찰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안악은 품에서 봉인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서찰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절대 돌려보내지 말게. 반드시 며느리로 맞아주게. 최참판은 서찰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최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 처녀를 그대로 들이실 생각입니까? 도령, 목소리를 낮추거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차림새를 보십시오. 저 아이를 아내로 맞으면 제 평생이 어찌 됩니까? 전주 최씨 가문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되고요? 최도령은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문 앞 사랑채 처마 아래 그 처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고요한 얼굴로 최도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저런 차림새의 처녀가 내 아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씨 부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최참판과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이 강 대감의 부탁이라 해도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잘 모시되 혼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참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 강 대감이 직접 부탁한 일이야. 거절하면 그분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소. 그렇게 며칠을 두고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처녀는 그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어진 방 한 칸에 있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 하고 물을 가져다 주면 또 고맙다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눈빛이 심상치 않단 말이야. 그러게. 저런 차림새인데 행동거지는 어찌 저리 단정한 거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참판이 최 도령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결정을 해야겠다. 최 도령은 굳은 얼굴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대입니다. 저 처녀와는 혼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최 참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대감의 부탁이다. 그리고 나는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아버지, 들어라. 아비가 한 가지만 부탁하마. 혼사를 올리기 전에 저 처녀와 단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 후에도 싫다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최 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 도령은 처녀가 머무는 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최 도령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처녀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곧았습니다. 손놀림이 단정했습니다. 최 도령은 처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온통 때가 묻어 있어 얼굴 생김새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맑았습니다. 가을 연못처럼 소리 없이 맑았습니다. 최 도령은 당황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소녀의 이름은 월양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왔소? 한양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처녀는 잠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 도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모도 말할 수 없다니. 도대체 어찌 된 것이오?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도령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눈빛은 두렵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처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령날이 소녀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나리께서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최 도령이 멈칫했습니다. 처녀가 계속했습니다. 소녀는 얼굴도 남루하고 차림새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마음은 소녀 자신만이 압니다. 나리께서 혼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소녀도 억지로 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최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최 도령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처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도령은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혼사를 올리겠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체면을 위한 것이다. 마음은 줄 수 없다. 그것은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흔들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사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씨 집안의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 차림새의 처녀가 최도령의 아내가 됐다고? 최참판 어른이 어찌 저런 혼사를 허락하셨을꼬? 거지 같은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집안 망신이지. 그러나 막상 혼례를 지켜본 사람들은 한 가지 기묘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온몸에 때가 끼고 남루한 차림새였지만 그 처녀의 행동거지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자세가 단아했고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으며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귀티가 흘렀습니다. 혼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양은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는 안악들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실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막무가내로 나무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월양은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최 씨 집안의 뒷마당 담장 옆에는 조그만 채소밭이 있었는데 그 채소밭 한쪽에서 허리 굽은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아가씨가 새로 들어온 새색시구먼. 월양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실례지만 어르신은 이댁분이십니까? 나는 이 집 정원을 가꾸는 노인이야. 박노인이라고 하지. 박노인은 손에 약초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300초야.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쓰는 약초지. 억울한 것을 오래 참으면 몸에 독이 쌓이거든. 월양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네. 억울하더라도 원망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지혜를 택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독이 몸에 쌓이지 않지. 월양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아가씨. 한 가지 더. 박노인이 약초 다발 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봉선화야. 이 꽃의 뿌리는 뚫을 수 없는 바위도 부드럽게 만든다네.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시간과 진심 앞에서는 열리게 되어 있어. 월양이 봉선화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이 전부인 듯 다시 약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양은 자주 뒷마당에서 박노인을 만났습니다. 박노인은 딱히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물 이야기를,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안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것을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혼례를 올린 날 밤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신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이 최도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령아, 그래도 너무 티나게 홀대하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강대감이 알면 또 어쩌려고. 겉으로라도 잘 대해주거라. 최도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최도령은 월양에게 겉으로만 예의를 차렸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고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문을 닫은 채였습니다. 월양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도령이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막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한시 구절이었습니다. 월양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혹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최도령이 비웃으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읽을 줄 알기나 하오. 월양이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힌 구절을 천천히 읽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보의 시입니다. 봄날 강물은 술보다 짙은 남색이요. 강가 구름은 먹빛으로 머리를 덮는다. 이 구절은 나라의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강물과 구름에 빗댄 것입니다. 최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찌 아는 것이오? 예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최도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런 차림새에 저런 몰골인 처녀가 두보의 시를 읽는다고?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일하는 관리가 방문했습니다. 최 참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최도령도 자리에 있었고 월양은 차를 내오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요즘 도성에서는 목민심서가 화제라 하더군요. 읽어보셨습니까? 최 참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소이다. 그때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논한 책입니다. 특히 수령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부패한 관리를 경계하고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댁 새색 씨가 목민심서를 알다니. 최 참판도 놀랐습니다. 최도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월양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그런 일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하인 하나가 발을 다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어쩔 줄 모르는데 월양이 뒷마당에서 약초를 가져다가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하인은 사흘 만에 멀쩡히 일어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대는 사이 월양이 조용히 뒷문 쪽을 지목했습니다. 저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달려가자 과연 도둑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그것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한편 이 씨 부인은 여전히 월양이 못마땅했습니다. 날마다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월양은 어디서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제때 챙기고 빨래는 깨끗하게 하고 어른께는 공손했으며 하인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속이 탔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배웠기에 저리 빈틈이 없단 말인가.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도령이 서재에 앉아 등불을 켜놓고 글을 읽다가 창문 너머로 뒷마당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월양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최도령은 그것을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저 처녀는 억울한 것이 있구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지만 결코 남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그날 밤 최도령은 처음으로 월양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최도령이 용기를 내어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월양이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월양.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양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억울한 것이 없소? 이 집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당신을 반기지 않는데. 월양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원망보다는 인내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때가 되면 무엇이 밝혀진다는 것이오? 월양이 최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소녀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녀는 나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도령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도령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양을 볼 때마다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 묻은 얼굴이 왜 그리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일 며느리 아이를 목욕시켜라. 저 꼴이 뭐냐, 아직도 저 모양이니. 하인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월양을 불렀습니다.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벗겨질수록 하인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희고 고운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고 뺨은 복숭아꽃처럼 환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최도령도 마당 앞을 지나다가 그 처녀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월양이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최도령은 처음 알았습니다. 눈이 오면 녹아버릴 것 같고 비가 오면 흘러가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담긴 눈빛은 전과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도령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도령 댁 새색시가 때를 씻기고 나니 절세미인이 됐다더군. 아이고 세상에. 어쩐지 행동거지가 심상치 않더라니. 거지 차림 뒤에 저런 미인이 숨어 있었다니. 최도령이 복도 많지. 겉모습만 보다가 하마터면 명주를 걷어찰 뻔했잖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편 조카 최진은 그 소식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손가락을 비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군. 최도령이 저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 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저 여인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최진의 눈에 탐욕과 계략이 번뜩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도령과 월양 사이에는 조금씩 온기가 생겼습니다. 최도령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저녁에는 같이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월양은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양,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이제 말해줄 수 없겠소? 당신이 누구인지. 월양이 달을 보다가 최도령을 보았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으십니까? 믿소. 그것은 최도령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월양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녀는 나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최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령의 가슴 속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강대감이 추천한 규수라더니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고 행실도 훌륭하다더군. 최도령이 처음엔 퇴짜 놓으려 했다는데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더라. 최씨 집안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은 흡족해했고 하인들도 월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도 뒷마당에서 월양을 볼 때마다 흐뭇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의 마음만이 달랐습니다. 이 씨 부인은 여전히 월양의 정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진은 저 여인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진이 행동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최진은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월양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월양이라는 처녀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대감이 철저히 감추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최진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이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큰어머니, 저 여인의 정체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부모도 없고 출신도 없고 혹여천한 신분의 아이가 아닐까요? 이 씨 부인의 눈썹이 들렸습니다. 최진이 계속했습니다. 강대감이 추천했다고는 하나 강대감이 가끔 기생의 딸 같은 아이들을 봐주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생의 딸이라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최 씨 가문의 며느리라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 씨 부인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날부터 월양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흠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제 차가 식었더구나. 빨래가 덜 됐구나. 어른 앞에서 그런 자세로 앉으면 되느냐. 억지스러운 트집이었지만 월양은 군말 없이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한편 최진은 다른 술책도 꾸몄습니다. 최도령의 옛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슬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최도령이 불쌍하지 않소? 출신도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 아무리 예쁘면 뭐하나. 근본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그 말들이 최도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도령은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월양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대로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하는가? 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진은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월양의 방을 뒤져라. 뭔가 단서가 나올 것이다. 신복이 한밤중에 몰래 월양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폐물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신복은 그것을 최진에게 가져왔습니다. 최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보자마자 최진은 종이를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선 듯 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이 방안을 살피다가 보자기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둘러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마당에서 마주친 최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무언가 찾고 계십니까? 월양은 최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것 참 안 됐군요. 하인들 중 누가 훔쳐갔나 보죠. 최진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알았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를.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은 최 참판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강대감이 이번에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과 어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강 대감이 보낸 저 여인도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혹여 강 대감과 연루된 집안의 아이라면 우리 집안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참판이 놀랐습니다. 영모, 강 대감이 소문이니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일단 별채에 격리시키고 강 대감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 참판은 당황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 씨 부인도 최진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나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결국 최 참판은 월양을 별채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최 도령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월양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러나 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강 대감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어. 그 집에서 온 여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쩌려고. 최 도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은 소문 아니오. 확인된 것도 아닌데. 형, 가문을 생각해야지. 이미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 최 도령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최 참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령아, 잠시만 참거라. 상황이 확인되면 바로 돌아오게 하마. 최 도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짐을 챙겨 별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최 도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양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최 도령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후 최진의 음모는 더 깊어졌습니다. 최진은 하인 하나를 사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월양이 밤에 몰래 외부와 연락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별채를 드나드는 사람이 수상하다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 참판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여인을 더 이상 이 집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쫓아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 참판은 점점 최진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이 씨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가 있는 것이 집안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강 대감 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무렵 최 도령은 연일 별채를 찾아가려 했지만 최진이 사람을 두어 막았습니다. 형, 아버지 명이야. 잠시 자제해. 최 도령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는데도 최 씨 집안의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최 참판이 최 도령을 불렀습니다. 도령아, 내가 결정을 내렸다. 최 도령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인을 내보내야겠다. 아버지, 강 대감 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집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월양에게는 넉넉히 노자를 줄 것이니라. 최 도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월양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증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된 소문 때문에. 아내를 쫓아내란 말씀이십니까? 도령아, 저는 그 결정에 따를 수 없습니다. 최 도령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월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월양, 최 도령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오. 이 집을 떠납시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월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나리, 내가 당신을 믿소.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소. 다만 당신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소.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진이 하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형, 아버지 명이야. 저 여자는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해. 최도령이 돌아서서 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비켜라. 형, 이러지 마. 가문을 생각해야지. 가문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형,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가문을 위해서. 그만해. 그 목소리는 최참판이었습니다. 마당에 최참판이 서 있었습니다. 도령아, 이 이상은 안 된다. 최도령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도령아, 월양을 내보내려면 저도 함께 보내십시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이 최참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리, 지금 저 아이의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최참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보내거라. 그것은 최도령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월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최도령이 월양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기다려 주시오. 월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이 순간 저를 믿어주신 것, 소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월양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도령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최도령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월양은 떠났고 아버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지독히 공허했습니다. 최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게야. 최도령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억울하더라도 원망보다 인내를, 분노보다 지혜를 택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월양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최도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월양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 그러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이다. 최도령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지혜를, 원망보다 인내를. 그 순간 최도령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나가 월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의 음모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월양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내는 것. 최도령은 책상 위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대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저는 도령 최가라 합니다. 아내 월양이 오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발 월양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뒷마당에 박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봉선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드디어 눈을 뜬 것 같군 그래. 눈을 뜬다니요? 처음 자네는 겉만 보는 사람이었지. 이제는 속을 볼 줄 알게 된 것이야.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을 알겠지.
한양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옳지. 그런데 자네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해. 무엇입니까? 가문 안의 적을 잊지 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법이야. 최도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진 말입니까? 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도령은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최도령은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참판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것을 보니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습니다. 최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강대감을 직접 찾아가 월양의 진실을 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이 뒤에서 꾸민 일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최참판이 굳은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령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사실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최진의 말이 처음부터 너무 수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진의 말에 흔들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최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참판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가거라. 몸 조심하고.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요긴하게 쓸 것이 들어있네. 최도령이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약초 묶음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한양 어느 골목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게. 거기서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게야. 최도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 최도령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이야기와 2번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낮 사흘밤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최도령은 먼저 박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나이 지긋한 노파였습니다. 강대감 댁에서 연락이 왔소. 최도령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소. 최도령이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어서 들어오시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최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양. 월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나리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소? 예. 강대감 나리께서 이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나리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노파가 다른 이를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강대감이었습니다. 최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월양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강대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군. 강대감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내게 목숨을 구해준 이가 있었네. 황해도 감사 윤대인이라는 분이었지. 그분이 영모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나는 그분의 어린 딸을 몰래 빼돌려 숨겼네. 최도령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월양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월양이요? 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인은 황해도에서 손꼽히는 학자셨네. 당시 세도가들의 눈밖에 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셨지만 그분의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어. 월양이는 5살 때부터 그분에게서 글을 배웠고 6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읽었네. 최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월양은 황해도 윤씨 가문의 후손이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지만 그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야.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월양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어야 했고 자네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네. 최도령이 월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집안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밝히면 오히려 저를 숨겨준 강대감 나리께도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양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더러운 차림으로 나리댁에 간 것은 소녀의 신분이 알려지기 전에 나리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을 볼 줄 아는 분인지 최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당신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소. 용서해 주시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대감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이 남아있네. 자네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최진이라는 자가 월양이의 폐물 상자를 훔쳐갔다지. 그 상자 안에 있던 종이가 무엇인지 알겠나? 최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엔 윤대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문서 일부가 들어 있었네. 그것을 최진이 훔쳐갔다는 것은 그자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조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야. 강대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진이라는 자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해. 강대감은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진은 알고 보니 윤대인을 영모에 엮은 세도가 집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최 씨 집안에 들어온 것은 월양의 행방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양의 폐물 상자 안의 문서를 없앰으로써 윤대인의 누명을 영구히 굳히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대감의 손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강대감은 즉시 포도청에 신고했고 최진은 그날 밤 포도청 나졸들에게 잡혔습니다. 최진의 처소를 뒤지자 훔쳐간 폐물 상자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도가 지방과 주고받은 서찰들도 나왔습니다. 또한 강대감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증거 문서들을 들고 직접 임금을 배웠습니다. 전하, 황해도 감사 윤대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윤대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윤대인의 충성심과 결백함이 밝혀졌도다. 그분의 가문을 복권하고 억울함을 씻겨라.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최진의 처벌도 뒤따랐습니다. 영모 가담자의 하수인으로 선량한 이들을 해하려 한 죄는 중하다. 최진을 귀양 보내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최진은 그날로 포박되어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최진 아니야? 저게 어찌된 일이야? 포도청 나졸들이 데려가는구먼. 큰일을 저질렀나 보다. 최진은 포박된 채로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주 최씨 집안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대감이 직접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최참판 내외 앞에서 강대감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최참판은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크게 실수를 했구먼. 이씨 부인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월양이가 윤대인의 따님이라고요? 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명이 벗겨졌으니
당당히 신분을 밝힐 수 있게 됐소이다. 최 참판이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 도령과 월양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 참판이 두 사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월양아, 내가 크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월양이 서둘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씨 부인도 눈을 닦았습니다. 내가 체면에 눈이 멀었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날 저녁 최 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불빛이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진에 대한 처벌은 더 있었습니다. 귀양지에서 최진은 세도가 집안의 하수인으로 일한 죄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고 귀양살이는 평생으로 정해졌습니다. 세도가 집안도 임금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충신을 역모에 엮어 죽이려 한 무리는 용서할 수 없다. 세도가 집안의 수장은 파직되었고 집안 전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탐욕과 음모로 쌓아 올린 권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전주 최씨 집안의 마당에는 여전히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최도령 혼자 팔자 좋게 누워 있었다면 이제는 두 아이가 그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윤대인의 딸과 혼례를 올린 후 과거를 다시 준비해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했으나 아버지가 연로해지자 전주로 내려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깊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도령과 월양이 느티나무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소. 월양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리도 달라지셨지만 소녀도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소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최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진사 어른이 그런 말을 하셨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월양이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지요. 알지요.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최 참판이 마루에 앉아 손자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씨 부인도 그 곁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 노인은 뒷마당에서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처음에 혼자 느티나무 아래 누워 하늘이나 바라보던 최도령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 남편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끼고 옷이 남루해도 사람의 가치는 그 안에 있습니다. 탐욕을 심은 자는 배신을 거두고 진심을 심은 자는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마음도 시간과 진심 앞에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선화 뿌리가 바위를 부드럽게 만들듯이 최도령은 그것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